그 구절이 네. 내가 쓴 글인가 싶었던.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잠깐 로사님 얘기하면서 나왔는데 네. 나 8층에 있어요, 7층에 있어요, 뭐 5층에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좀 떠오르는 전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그 구절이 좀 있는데요. 요 구절을 읽고 그 얘기를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모든 투자자는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그 이유가 터무니없이 황당하더라도 대다수 투자자가 비슷한 생각을 한다면 주가 흐름은 그들의 생각대로 움직일 것이다. 내 생각이 옳아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내가 분석하고 판단한 주식의 가치와 실제 주가의 괴리가 아주 크더라도 주가는 주가 자체로 인정해야 한다. 주가는 무조건 옳다. 저는 이 구절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8층에 계신 분은 그때 아마 8층을 사면서 내가 옳아. 요 주식은 더 갈 거야. 9층, 10층 갈 거야. 이런 생각하시고 매수하셨을 거고 7층은 또 그런 생각하셨을 거고 그런데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 정말 그게 분석했을 때는 옳은 결과일지라도 실제 가격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이 말을 읽고 나서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왔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구절이 네. 내가 쓴 글인가 싶었던. 마지막 문장만 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중국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딱 뭔가 되게 세게 임팩트 있는 한 문장 빵빵 지르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무조건 옳다라고 해버리면은 뭐야 효율적 시장 가설을 얘기하는 건가? 약간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문장까지는 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쓴 글인가 싶을 정도로 제 생각이랑 너무 일치하고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건 없건 간에 그냥 사람들이 다 이거 맞습니다 하고 믿으면은 이제 가는 거고 아닙니다 하면은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옳다라는 건 일단은 좀 접어두고 그냥 가격은 그 자체로 실제 하는 어떤 현상이다 라고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로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왜 다르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왜 다른 걸까?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어느 한쪽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 생각은 언제 바뀔 건가?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질문을 던져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임계점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식은 결국 홍진재 대표님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으쌰으쌰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실현이 될 것입니다. 혹은 현실이 될 어떤 타이밍이 올지도 몰라요. 라고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시장이 내 아이디어가 맞다고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게 이 책에서 말하는 임계점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에 되게 임계점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저자가 말하는 임계점은 뭘까요? 네,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10만 전자. 그럼 만약에 펀더멘탈하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면은 근데 그냥 주가가 랜덤하게 움직일 뿐이라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변수는 심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주가가 지금 10만 전자에 물려 있는 분들이 되게 많다면은 그럼 이분들 중에서 뭐 10만 원 이상, 뭐 11만 원, 20만 원에서 팔아야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10만 원 원금 회복하면 바로 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8만 원, 10만 원 왔다 갔다 한다라면은 뭐 한 8, 9만 원에 사신 분들은 10만 원 되면 팔아야지 요 생각을 하고 사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고 혹은 뭐 20만 원까지 보고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거잖아요. 뭐 7만 원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신 분은 없을 테고 8만 원에서 누군가 샀다면 그러면은 이제 9만 원, 9만 5천 원, 9만 7천 원 이렇게 가면서 이제 매물 압박이 계속 거세지다가 결국은 그 매물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뭐 9만 원으로 하락하고 8만 5천 원, 8만 4천 원 뭐 이렇게 가다가 이 정도면 또 바닥이네. 지난 두 번의 바닥을 여기서 형성을 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박스를 형성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 박스가 깨지는 순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차트 용어로는 그 박스권 돌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환원을 해보자면은 그럼 10만 원에서 원래는 팔려고 마음 먹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을 바꾼 거죠. 혹은 원래라면은 8만 원 되면 사야지, 9만 원 되면 사야지, 9만 원 밑에서만 사야지라고 째려보고 있던 사람들이 야 10만 원도 사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바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들고 있는데 팔려고 마음 먹고 있던 사람들, 혹은 아직 안 들고 있는데 살려고 째려보고 있던 사람들, 요 둘 중에 누군가는 마음을 바꾼 거죠. 둘 다 마음을 바꿨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남았어야 할 매물벽을 뚫고 11만 원으로 가버렸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는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판이 열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되게 열린 마음으로 다시 고민을 해보고, 지금 여기서 원래는 10만 원에 팔았어야 했을 사람들 혹은 안 샀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나 좋게 보고 산 걸까? 거기서 이제 다시 펀더멘탈을 분석을 해보고 또 사람들의 심리도 추측을 해보고 했더니,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사는 건지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아닌 경우에 그냥 사면 이건 손해보는 게임인 거죠. 이건 그냥 순전히 내가 펀더멘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차트만 보고 매매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는 게임이 되는 거고요. 공부를 해봤을 때 뭔가가 있었다, 혹은 공부는 예전에 다 했고 나는 이 타이밍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면은 그때 같이 들어가도 되는 거죠. 혹은 그 전에 미리 조금 샀다가 임계점을 뚫었을 때, 임계점이 나타났을 때 더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분할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요. 이 책에서 그 말하는 그 차트에 대한 그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도 사장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10만이 돌파하는 게 우리가 저항선을 뚫고 넘어가는 그 임계점이라고 했을 때, 저자가 말하는 건 이제 거래량과 그 추세 이런 거를 좀 보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다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그걸 보고 돌파했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는 사실 그때 그 차트에 대한 타이밍을 설명해 준다라고 좀 받아들인 면이 없지 않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앞장에는 기본적 분석을 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고 뒷장에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나오는데 기술적 분석을 볼 때는 앞을 까먹고 거기만 이렇게 보면서 보고 거래량 이렇게 보고 이거였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라 그렇게 좀 받아들이게 되는 면이 없지 않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이렇게 얕아와. 그래서 막 제가 산 거 막 차트 이렇게 보고 이거 거래량이 이랬는데 요때였네 막 이런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또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 왜 듣지를 않지? 네, 그래서 그런 거래량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걸 알려주는 게 이 책의 굉장히 큰 메시지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그 전에는 뭐 거래량 뭐 차트 보는 사람들만 보는 거잖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래가 많았다라는 거는 손바꿈이 많았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주식을 보고 신규로 유입된 사람 그리고 털고 나간 사람이 그만큼 꽤 많았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똑같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또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손바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뭘 보고 들어온 걸까? 그리고 빠져나간 사람들은 빠져나갔으니까 이제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네, 근데 그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고 나갔을까라는 거를 내가 판단을 하려면은 또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들이 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저자가 말하는 거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분석 없이 차트만 보고 가격만 보고 움직인다. 근데 그게 또 만약에 다수가 돼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실제 다수일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철저하게 어떤 주식을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을 완전하게 다 끝내고 이 주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보다 저처럼 이거 많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이때가 살 때 같다, 뭐 이런 느낌만으로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게 대세가 돼버리면 자기가 분석한 게 아무리 옳아도 좀 틀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모든 요소가 내가 고려해야 될 요소인 거죠. 지금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고 산 걸까? 혹은 차트만 보고 들어온 거 아닐까? 네, 그러면은 뭐 만약에
보유 수량 중에 뭐 기관 물량이 되게 많고 혹은 외국인 물량이 많거나 아니면은 이들이 빠져나가고 개인 물량이 많거나 네. 등등등의 경우에 이제 이 펀더멘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분석하고 산 사람들이 지금 이 주식을 들고 있는 걸까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식이 지금 공개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다. 그리고 뭐 기관 손도 거의 안 탔다. 근데 갑자기 개인 매수세가 막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 근데 만약에 주식의 펀더멘탈을 봤을 때 뭐 그렇게 우량하지도 않다. 그러면 어디선가에서 그냥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암암리에 돌리고 유튜브네. 네, 그런 거 아닐까. 그러면 거기에 내가 손을 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게 되는 거죠. 근데 펀더멘탈리 뭐 약간 뭐 손실이 나다가 흑자 전환을 했다거나 뭐 아니면 플랫하다가 조금 뭐 이익이 더 나기 시작했다거나 뭐 약간의 펀더멘탈한 변화가 있는데 근데 기관 수급이 조금 잡혔다. 뭐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펀더멘탈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럼 이 주식을 공부를 해봤을 때 지금 이렇게 잠깐 이익이 돌아선 게 일시적인 건지 앞으로 쭉 갈 수 있는 건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회사가 이익이 돌아설 수 있는 건지를 봤을 때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도 당연히 나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가치평가 지표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럼 펀더멘탈 보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 시총이 한 뭐 1,000억 정도로 아주 스몰캡이다.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가 많이는 못 샀을 거고 그러면 앞으로 한 달 정도 계속 매수를 나눠서 하지 않을까? 뭐 그리고 시총이 만약에 한 2,000억 정도가 되면은 좀 더 큰 기관에서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혹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제 그 안에서 외국 기관인데 거기에서 이제 검은 머리 한국인들. 한국인은 검은 머리죠. 네. 아무튼 거기서 검머에. 네. 코리아를 커버하는 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바텀업으로 해당 기업을 보고 사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기관 투자자가 사는 거랑 좀 비슷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매크로 지표만 보고 지금 달러가 약세가 되고 그래서 뭐 선진국에서 신흥국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어떤 수급 플로우가 있을 때 이 주식도 외국인 매수가 그냥 찍혔다. 근데 시총이 한 뭐 5조 정도 되는 회사다. 그래서 맨날 외국인 수급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건 그냥 매크로 베팅일 수 있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펀더멘탈을 보고 있다라고 가정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나는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펀더멘탈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비중이 지금 어느 정도일까 어떤 사람들이 이 주식을 들고 있는 걸까 요걸 내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주식하는 마음과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맡겨야겠다. 점점 멀어지면서 대표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난 다 볼 수 없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알면서 맡기는 게 낫죠. 조금이라도. 네. 저는 그 두 가지가 약간 네, 굳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제가 요즘에 가장 감동받은 책은 그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 모건 하우절. 책 진짜 기절할 정도로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걸어야겠네요.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책은 지금 쫙 많이 깔려 있고 되게 많이 팔린 책이고 그래서 보통은 약간 언더독 감성이 있잖아요. 너무 남들 많이 읽는 책은 난 좀 별로야. 약간 이런 심리가 있는데 근데 뭐 독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쉬운 책도 추천을 해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냥 이 책 뭐 매대 많이 열려 있네 하고 열어봤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같이 독서 모임을 하는 분들 중에 또 훌륭하신 몇 분께서 이 책 읽어봤는데 너무 좋더라라고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봤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책을 제가 어디 나오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추천을 하고 있는데 저 다뤄야겠다. 그죠? 네. 그 책에서 하는 얘기 중에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하나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그 자체로 위험인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도 다 확장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오늘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뭐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혹은 주식에서 개별 주식이건 아니면 전체 시장을 사는 인덱스 펀드건 아니면 어떤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건 뭐 이게 아니라 이게 더 옳아.
뭐 그런 선택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개별 투자 건들을 봤을 때 이거는 이거대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저거는 저거대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라고 하면은 그냥 잘게 쪼개서 쫙 뿌려놓는 게 좋아요. 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쪼개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좀 어느 정도 되게 내가 노력을 많이 들이고 리스크를 좀 감수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식은 되게 많은 금융상품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딱 개별 건들 괜찮아 보이는 것들 그냥 이것도 찔끔 해보고 저것도 찔끔 해보고 이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나도 좀 운전을 해보고 싶어. 그런 거 있잖아. 좀 재밌잖아. 그리고 알수록 또 세상도 많이 알게 되니까 좋잖아.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포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설명해 주시는 거 들으면 저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 난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역시 난 아닌가 봐 이러면서 마음이 반반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그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어려워요. 이 책이 하는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데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되게 많은 걸 굳이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이렇게 좀 깊이 파고 들다 보면은 진짜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돼서 이게 되게 빡세지는 건데 제가 요즘에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자본시장에서의 의사결정이라는 게 내가 에너지를 많이 투입할수록 기본적으로 지는 게임이에요. 내가 많이 노력해서 결정을 한다고 해서 일단 수익률이 좋아지는 게 별로 아닌데 수익률이 좋아진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없는데 나의 기대치는 높아져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 1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더라도 되게 노력해서 10% 나왔으면은 쉽잖아요. 근데 별로 아무 노력 안 했는데 10% 나왔으면 오케이 이 정도면 됐지 뭐 쉽잖아요. 뭐 한 5%가 났거나 혹은 조금 마이너스가 났더라도 아무 노력 안 했으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싶은데 노력했는데 마이너스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심리적으로 쫓기고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을 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내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투입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투자한 내 포지션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더 많은 에너지를 추가로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근데 많이 간과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인터뷰건 늘 권장을 하는 거는 아까도 로사님도 언급하셨지만 시장 전체를 사는 인덱스 펀드 뱅가드 토탈 같은 거 ETF라는 상품 자체를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 전체를 사는 특정 몇 가지 ETF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사서 그 자산군 전체에 대해서 그 평균적인 수익률을 내가 쫓아갈 수 있는 구성을 내가 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개별 주식을 다루는 거는 일종의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 편하게 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개별 주식을 내가 함에 있어서 되게 에너지를 많이 투입하는 방식이 있고 되게 에너지를 적게 투입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를 산다라는 것만이 내가 에너지를 적게 투입하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개별 주식에 있어서도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이 회사 이렇게 될 거야. 이 회사 이번에 어떤 제품 나오는데 이번에 판매량이 얼마고 중국에 이번에 매장을 몇 개를 낼 거고 계속 쫓아가는 거. 이건 정보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보 싸움이 되면은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관 투자자이지만 시장에는 저보다 훌륭한 기관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이 있고 이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 정보 싸움으로 제가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럼 제가 보는 거는 이게 사실 펀드 매니저에게 돈 맡기는 거나 주식을 사는 거나 근본적으로는 비슷하거든요. 사실 돈 맡겨놓고 이 인간이 이 돈 가지고 뭐 할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막 사고가 터지는 거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에게 돈을 맡기는 거는 돈을 맡길 때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본인이 되게 매크로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 매니저의 스타일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시장 흐름에서는 이런 펀드에 돈을 맡기는 게 좋겠지. 이런 장에서는 또 돈을 빼서 이제 저쪽 펀드에 또 맡기고 이제 펀드 계속 돌려치기 하는 그런 쪽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저 매니저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 다음에 그냥 믿고 맡기고 못 믿겠으면 돈 빼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알아서 이 매니저가 알아서 구성해 놓을 거고 시장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알아서 어떻게 해놓겠지.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쭉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고 펀드에 대해서도 스타일 인베스팅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펀드 투자는 나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건데 굉장히 피곤한 게임이 되잖아요.
개별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크로 분석하고 뭐 어떤 뭐 유망 업종 분석하고 유망 업종에서 뭐 가장 잘 나갈 주식 뭐 1등주를 살 수도 있고 약간 떨어져 있다가 확 올라오는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이거는 내가 노동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테크 왜 하는 거죠? 잘 살라고. 돈 벌려고. 돈 벌려고인데 그러면 노동을 열심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노동을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잖아요. 편하게 돈 벌려고. 그러니까 에너지 투입을 덜 하고 그렇죠. 네. 내가 자면서도 알아서 재산이 불어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액수가 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고서도 이게 불어날 수 있다라는 게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이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놔야 내가 자본주의를 잘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금액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이 없거든요. 아무리 소액이라도 알아서 불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자본주의를 잘 이용을 하는 건데 개별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아까 뭐 펀드를 묘사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딱 이 경영진 그냥 일 적당히 잘 하는구나. 그리고 이 경영진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은 그냥 넣어놓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죠. 1년에 4번씩 성적표 보여주잖아요.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 네, 그냥 그거 보면서 제정신 차리고 있네. 밥은 잘 먹고 살고 있네. 네, 그러니까 제정신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요번 분기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 뭐 정확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말씀 들으면서 좀 드는 생각은 좀 편하게 맞아요. 그리고 전체 시장을 사는 것보다 좀 더 나은 수익을 내고 싶으면 라쿤 자산운용에 맡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잠 잘 자는 투자를 좀 오래 할 수 있도록 그런 안배를 잘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대표님의 피부가 증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뽀얘지셨어요. 윤기가 잘잘 흐르는. 네. 이렇게 그렇죠. 저희 1부를 네.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고요. 저는 2부는 이 책의 좀 구조에 대해서도 조금 그래서 이 책에 뭐가 있는데를 좀 상세하게 말씀 한번 안 드린 것 같아서 맞아요. 예, 2부에 한번 더 정리해서 조금 네.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